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태연구소의 박정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상당히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이 미국의 신용등급이 지난 2011년도 이 S&P가 등급을 트리플 A에서 AA 플러스로 내린 이후에 다시 거의 11년 만에 피치가 이번에는 등급을 좀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좀 시장 반응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그 초전도체에 대한 어떤 그 기술 개발이 이게 사실이냐 맞냐 이거에 대한 좀 이슈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좀 2차 전지 중심으로 좀 변동성도 좀 확대되는 모습들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할 얘기도 좀 많이 있는데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제가 오늘 테마로 잡은 것은 지난주에 또 전해졌던 소식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신용등급이 강등됨에도 불구하고 이 워런 버핏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이 미국 단기 국채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는 이런 그 모습 기사가 나왔고요. 신용등급 강등에도 뭐 국채 사고 또 살 거다, 걱정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할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투자에 또 그루기 때문에 이분들의 생각을 좀 쫓아가는 이런 내용들로 여러분들 오늘 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내용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단 지난주의 시장 흐름을 먼저 점검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보면은 모처럼 만에 이 주식시장이 미국 시장 위주로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지금 뭐 다우가 한 35,000선 턱걸이를 좀 했고요. 나스닥이 한 14,000이 지금 깨졌네요. 13,900까지 내려왔고, S&P도 4,500선이 조금 무너지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반면에 뭐 국내 시장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견조했던 것 같아요. 코스피가 약보합 정도 2,600선을 지켰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조금 전주 대비로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 YTD 기준으로 보면은 여전히 나스닥, 코스닥이 30%대의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S&P나 코스피도 16%대. 그러니까 여전히 국내 시장, 뭐 해외 시장 할 것 없이 주식 시장은 여전히 상당히 견조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림의 모양 자체가 조금 뭔가 이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이제 약간의 시장 의견이 좀 양분되는 것 같아요. 이제 계속 시장을 강하게 보시는 분들은 뭐 이게 뭐 조정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살짝 숨 고른 이후에 다시 상승세를 재개할 거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고, 반면에 이제 저처럼 상고하저를 보는 분들은 올해 예상됐던 상승률이 상당 부분 다 이제 진행이 됐다. 하반기는 추가 상승보다는 뭐 폭은 크지 않다 하더라도 조정의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의견들이 좀 양분이 되고 있는데, 어차피 시장은 항상 매수 매도가 부딪히면서 이 가격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뭐 이걸 누가 맞췄냐 누가 틀렸냐 이런 관점보다는 어떤 논리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강세를 주장을 하는지, 또 어떤 관점에서 조정을 주장을 하는지, 여러분 그거는 좀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저는 하반기에는 조금 조정의 무게를 싣고 있는 뷰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논리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좀 계속 이렇게 쫓아서 제 논리를 쫓아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맞았냐 틀렸냐를 너무 집착은 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부터 좀 시작을 할 거냐면, 오늘 이슈 자료를 좀 만들었는데요. 일단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뭐 지난주에 여러 훌륭한 애널리스트 분들이 리포트를 내셨고, 그 리포트에 첨부된 차트를 제가 몇 개 따왔습니다. 첨부된 자료에 대한 소스는 제가 밝히고 있으니까요. 저도 이제 리서치를 해봐서 열심히 자료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아무 출처 인용도 없이 갖다 쓰면 되게 세상이 얄밉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도 애널리스트 출신이니까 그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 자료 작성하시는 애널리스트 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시니까 다시 한번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고요. 요거는 이제 상상의 증권 자료에 있는 차트를 제가 따온 건데,
여기 보시면은 미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GDP 대비 정부 부채가 100% 정도 수준이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 122%까지 이제 급증을 했고요. 이제 그 이후에 코로나가 조금 진정이 되면서 이제 최근에 좀 줄어오는 흐름이었어요. 그랬다가 지난 6월 달에 이 부채 한도 협상이 있었던 거 아시죠? 그때 이제 부채 한도에 대한 협상이 결국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론적으로는 그냥 유예하는 걸로 그쳤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부채 한도를 넘어서는 이 정부의 부채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시에 어떻게 합의를 했냐면 2025년 1월 1일까지는 부채 한도 유예하겠다. 한도를 상향한 게 아니에요. 그냥 부채 한도에 대해서 신경 안 쓰겠다. 대신 2024년도까지는 비국방 부문 지출은 동결하고 25년 가서도 비국방 부문 지출은 1%만 증액하겠다라고 이렇게 나름 민주당과 공화당 간에 서로 이제 합의를 도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비국방 부문 지출이 동결이기 때문에 국방 분야의 지출은 계속 늘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이 국방 분야가 차지하는 지출 비중이 얼마나 크겠어요. 뭐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무시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니겠죠. 그래서 계속 지금 정부 부채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보게 되면은 특히나 작년 한 하반기 이후부터 정부 지출이 지금 다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GDP 대비 정부 부채비를 다시 계산을 해보면 팬데믹 때 한 122%까지 최고 갔다가 올해 기준으로는 113%로 좀 떨어지는 약간 이제 줄어드는 거였는데 이제 25년까지는 다시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고요. GDP 대비 재정 적자가 그 코로나 이후에 빠르게 축소됐다가 다시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 피치는 신용등급에 대한 강등을 결정을 했고요. 사실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이 양당 간의 그 첨예한 대립에 의해서 부채 한도가 상향이 되고 그 뒤에 뭐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잘 해결됐지만 그 전까지 얼마만큼이나 마음을 졸였습니까? 이게 사실은 미국 정치권의 이러한 그 갈등들이 미국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다 퍼져나가고 결국은 이 채권자로 하여금 미국 채무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피치가 얘기를 한 게 이번에 등급 떨어뜨린 이유가 거버넌스에 문제가 있다. 니네 맨날 그렇게 양당 간에 맨날 싸우고 다투고 이러니까 결국은 이러다가 협상이 결렬되면은 뭐 셧다운도 발생할 수 있고 부채 한도가 잘못 상향이 안 되면 일시적으로 디폴트 상태에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언제까지나 이렇게 불모로 잡고 할래. 니네 그런 계속 행태에 대해서 우리는 트리플 A 못 줘. 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유고 그리고 이제 정부 지출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다시 이제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경고를 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미국의 신용등급이 떨어졌다 해서 아니 그래도 상식적으로 지금 미국 국채보다 안전한 자산이 뭐가 있겠어요. 뭐 일본 국채가 안전하겠어요. 영국 국채예요. 뭐 중국 국채예요. 여전히 사람들의 센티멘트는 그래도 미국 국채만큼 안전한 자산이 없다. 미국 달러화가 결국은 안전한 자산이라는 생각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다만 어쨌든 등급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을 있을 건데 제가 봤었을 때의 영향력은 어쨌든 미국 행정부가 상당히 반발하고 있지만 신용평가사 3개 중에 2군데가 이제 AA 플러스로 매기고 있고 이 얘기는 결국은 향후에 미국 정부가 부채를 늘리는 것에 대한 확실한 경고의 메시지를 줬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부채 한도가 2025년까지는 그 국방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지출이 늘어나는 부분이긴 하지만 마냥 늘리기는 어렵 거다. 결국은 정부 지출이 어떤 형태로든지 계획했던 것보다 내지는 이전보다 줄어들 거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내년도에 지금 대통령 재선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재선 앞두고 미국이 다시 행정부 입장에서는 정부 지출을 과하게 늘릴 어떤 그 유인이 높았을 건데 이번에 신용등급의 강등이 그러한 정부 지출의 증가를 상당히 가로막는 역할을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정부 지출이 줄어든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 거냐인데 신한투자증권에서 이제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미국이 2분기에 그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연율로 2.4%를 기록을 했어요. 작년 올해 1분기도 2.0이었으니까 지금 상반기 보면 평균 2.2%입니다. 상당히 높은 성장률이고요. 연준이 올해 성장률을 예상하기를 1%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 전망대로라고 한다면은 3분기, 4분기는 빵빵히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올해 미국의 성장률이 이렇게 2%대를 기록하는 거에 대한 기여도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뭐 소비도 있고 뭐 투자도 있고 뭐 순수출도 있고 하는데 정부 지출의 기여도가 낮지 않습니다. 정부 지출이 같은 기간 동안 얼마만큼 성장을 했냐면 1분기에는 5.0 증가했고 2분기에는 2.6% 증가했어요. 즉 GDP 성장률보다도 정부 지출의 증가율이 더 컸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기여도로 보게 되면 브레이크다운 해보면 2분기 성장률이 2.4면은 이 중에 한 0.4%포인트 정도 기여를 해서 뭐 기여도 자체로 보게 되면 당연히 소비나 투자에 비해서는 좀 못 미치기는 하는데 증가율로 봤었을 때는 정부 지출의 증가율이 미국의 GDP 증가율보다 높았다.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정부 지출의 기여도가 얼마만큼이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 특징을 보시면 이렇게 진한 색으로 표시한 게 정부 지출의 기여도거든요. 작년 1분기, 2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정부 지출 기여도가 마이너스였어요. 보시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엄청나게 썼다가 2021년도 1분기 이후에 2분기, 3분기, 4분기 그 다음에 2021년 1분기, 2분기까지는 정부 지출 기여도가 마이너스입니다. 즉 지출을 빠르게 줄여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3분기부터 다시 늘어요. 작년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이렇게 다시 정부 지출 기여도 늘리기 시작을 하죠. 자, 그래서 결국은 원래 계획대로 간다면 쭉 늘리고 내년도에 대통령 선거까지 해가지고 지출을 늘리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피치가 경고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 지출 증가율이 이제는 성장률보다는 좀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럼 기여도 부분이 떨어지는 부분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미국 경제의 성장이라는 게 정부 부분에서는 조금 기대하기가 어렵고 오롯이 이제 민간 부분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소비와 투자의 증가세가 이어질 거냐라는 게 관건이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하다시피 아직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통화정책도 아직 긴축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9월 FOMC에서 25bp 금리 인상 확률이 한 80% 이상 됩니다. 뭐 기사 보니까 금요일 기준으로는 87%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연말까지도 현재 5.25에서 5.5로 끝날 가능성이 한 70% 정도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사실상 7월 FOMC에서의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었다라고 지금 안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과연 그럴까? 저는 9월 내지 11월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는데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 구독자분들은 제가 올해 내내 지긋지긋하게 떠들고 있죠. 올해의 물가의 궤적은 6월까지는 빠르게 떨어지겠지만 7월 이후에 반등한다. 그래서 결국은 연준이 계속해서 인플레에 대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지난 달에 발표됐던 미국의 코어 CPI가 3.0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헤드라인 CPI. 코어 CPI는 4.8로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PC도 3%까지 떨어졌고 코어 PC도 빠르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다들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더 이상 인플레이션은 문제가 아니다. 연준이 더 이상 금리 인상할 명분이 없다. 이제는 빠르면 뭐 올해 연말은 그렇더라도 내년도 상반기에는 금리 인상할 거다라는 쪽으로 좀 쏠려왔는데 자, 제 전망치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상반기 정확하게 2.98입니다. 2%대에 6월에 진입을 했지만 7월부터는 반등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요번 주 목요일 날 미국의 7월 CPI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요번 주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이때 얼마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시장 반응이 상당히 달라질 건데 지금 현재 마켓 컨센서스를 보니까 미국의 헤드라인 CPI가 시장 컨센서스로는 지난달 3.0에서 3.3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코어 CPI는 조금 떨어지는 쪽입니다. 자, 볼까요? 예. 보시면 지금 지난달 3.0에서 3.3으로 이제 다시 이제 반등하는 제가 예상했던 그 그림대로 가는 거죠. 다만 이제 코어 CPI는 여전히 하락 흐름을 조금 유지하는 걸로 지금 컨센서스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장이 좀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가 좀 관건일 것 같긴 한데 헤드라인 CPI는 반등을 하지만 코어 CPI는 계속 떨어지는 그림이면
아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른바 확증 편향 때문에 보고 싶은 거를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헤드라인 CPI가 반등한다 하더라도 야 코어 값이 떨어지고 있잖아. 뭐 헤드라인 CPI야 뭐 그렇다 친다 하더라도 뭐 코어 값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뭐 더 긴축을 강화하진 않을 거야 라고 정신 승리를 할 수도 있어요. 요번 주까지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 헤드라인 CPI의 상승률이 한 달에만 그치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 전망 모형에 의하면 연말까지 한 거의 4%대에 근접하게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코어 CPI든 코어 PC든 시차를 두면 얘도 조금씩 좀 올라가는 압력을 다시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물가에 대해서 여전히 안심하기 어렵고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와 다시 거리가 멀어진다. 그러면 과연 연준 입장에서 금리 인상 안 할 수 있겠냐. 더군다나 점도표에서 이미 5.75까지 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해놨는데 약속이 아니라 예상을 해놓은 마당에 그 예상을 안 지키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냐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걱정되는 거는 유가죠. 유가의 흐름과 이 미국의 CPI의 그 상승률이 비슷하게 가는데 이미 유가는 작년 6월에 125불, 올해 6월에 65불 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어요. 공교롭게도 작년 6월에 유가가 제일 높았고 올해 유가가 제일 낮았으니까 유가의 상승률로만 보면 마이너스 50%예요. 마이너스 50%인 유가 상황에서도 물가 상승률이 3% 나왔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높다는 거죠. 근데 게다가 이제는 유가가 더 올라가잖아요. 잠깐만요. 요거는 요 차트로 볼까요? 네, 유가 차트를 보시면 지금 지난주 금요일날 82불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딱 보세요. 작년 6월이 제일 높았고 올해 6월이 제일 낮고 그리고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수준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 올해 하반기 정도 가게 되면 이제 유가의 상승률은 똔똔이 됩니다. 그동안 물가를 떨어뜨렸던 유가 상승률의 영향력이 이제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동방으로 물가의 상승 압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차트도 많이 보여드렸죠. 1972년부터 84년도의 물가의 궤적이 몽골에만 존재한다는 쌍봉 낙타, 이 봉우리가 두 개인 낙타의 모습인데 2018년도 이후에 우리 물가의 지금 흐름이 비슷하다. 첫 번째 봉우리 비슷하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그냥 기거나 뭐 살짝 반등하는 모습일 건데 몇 년 지나면 또 상승할 수 있는 이 위험성을 전혀 배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뒷부분에 대한 물가 상승에 대한 위험이 연준 입장에서는 계속 뒤통수를 따갑게 할 거기 때문에 섣부르게 금리 인하 못한다. 그리고 여전히 물가의 흐름이 목표 수준 2%보다 멀어진다면 금리 인상 추가로 할 수밖에 없다. 이미 약속했잖아요. 지금 점도표 보게 되면 5.6 정도. 물론 내년도 가게 되면 4.6으로 점도표가 떨어지긴 하지만 뭐 일단 올해 말까지 올려놔야 그래서 물가가 잡혀서 내년도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좀 매우 높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상단이 5.5인데 9월 또는 11월인데 뭐 현재로서는 반반인 것 같아요. 근데 9월이든 11월이든 한 번 정도 추가적인 인상의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이고 8월 말 잭슨홀 미팅에서 지금 다음 주에 발표되는 8월 7월 소비자 물가를 볼 거니까 뭐 어떤 얘기들이 있겠죠. 그리고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행도 지금 7월 물가가 2.3까지 떨어졌는데 한국은행 이미 얘기했습니다. 8월 이후부터 기저효과 사라지면서 물가는 3%대로 다시 올라갈 거다.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예요. 6월까지는 작년에 유가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다 올해 6월까지는 물가 떨어지지만 글로벌리는 7월 이후로는 다 물가 상승률에 반등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입장에서 이거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이 대출제도 개편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말로는 SPV나 SVP나 그다음에 뭐 새마을금고처럼 이 예금 취급 기관들이 뱅크런 사태가 날까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유동성을 조금 창구를 열어줬고 뭐 대출금리도 기준금리 대비 스프레드를 낮춰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한국은행이 시장의 유동성을 퍼붓겠다라는 의지가 아니라 야 어쩌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우리도 올려야 될 수도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유동성 위축으로 와서 또 다른 신용 이벤트나 뭐 어떤 예금 취급 기관들의 백응크런으로 이어지면 이거는 시스템 리스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막아놓겠다 싶어서 오히려 쉽게 말해서
향후에 기준금리가 인상된다 하더라도 이 신용의 창구는 넓게 가져가겠게라는 차원에서 저는 예방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더 늘리겠다라는 의지보다는 오히려 유동성은 줄일 수 있지만 돈 필요한 애들에게는 필요한 애들한테는 줄게,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요거 문제가 지금 될 것 같은데, 일본이 이제 YCC 정책에 대한 유연성을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잘하는 거예요. 우에노 총리가 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책을 바꾼 듯 안 바꾼 듯이에요. 근데 보면은 기존의 그 10년짜리 국채 금리를 목표는 0%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0.5 가져가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상단을 0.5로 열어줬는데, 이번에는 그 목표는 유지하지만 무제한 국채 매입은 한 1%까지는 참아볼게.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사실은 이 범위를 1%로 높여놓은 건데, 그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해버리면 일본 금리 바로 튀어버리겠죠. 그래서 슬쩍 아닌 듯 하면서 해놨는데, 역시 시장은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 그럼 0.5% 이상에서도 일단은 용인한다는 거네? 이러면서 지금 0.65까지 올라왔고, 물론 0.6% 올라가니까 다시 BOJ가 그 시장 개입을 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너무 개입 안 해버리면 1%까지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본이 지금 물가 상승률이 높아요. 일본 물가 상승률이 얼마냐면, 일본이 벌써 물가 상승률이 한 3%대 정도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계속 3%대 유지하거든요. 자, 그럼 상식적으로 일본이 지금 유일하게 글로벌리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인 국가예요. 물가 상승률은 3%인데 10년짜리 국채 금리는 0.6%밖에 안 돼. 그럼 여러분이 국채 투자자라고 하시면 일본 국채 사겠어요? 안 사죠. 물론 이제 안 사면 정부가 사주긴 하겠지만, 어쨌든 예전보다는 계속해서 이 상승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흔히 말하는 이제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뭐 미국으로도 가 있고, 한국은 별로 안 와 있는 것 같은데, 신흥국들로 해서 채권이든 뭐 위험자산이든 어떤 형태든지 낮은 금리인 일본에서 조달해서 그 돈들이 글로벌리 많이 뿌려져 있는데, 이 돈들이 적어도 더 나가긴 힘들고 이제 위축되는 쪽으로 갈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글로벌리 뭐 유동성이 막 많아가지고 시장이 막 투기화되고 뭔가 막 어떤 레버리지 투자가 뭐 유행하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아닌 것 같고요. 현재 연준의 통화 정책이 이제 이른바 하이퍼 롱거 아닙니까? 높은 수준을 오랫동안 유지하겠다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기에요. 아직도 금리 인상 사이클 끝나지 않았고, 이번에 9월이든 11월이든 한번 금리 인상한 다음에도 상당 기간 유지한다. 그러면 결국은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버티기 좀 어렵습니다. 이 고금리 부담이 이제부터 저는 이제 시작된다고 보는 거고요.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장단기 금리차 역전된 지 한참 됐는데 왜 아직도 경기 침체가 안 옵니까? 라고 하는데,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릴까요? 바로 안 옵니다. 경기 침체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된 다음에 상당 기간 시차가 있고, 그것도 역전이 풀리면서 와요. 뭔 얘기냐면, 금리 인상할 때는 잘 안 오고요. 오히려 금리 인상이 멈춘 다음에 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누적된 부담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1년 반 정도인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장단기 금리 차를 2년 10년 스프레드로 볼 수도 있고, 저는 3개월 10년 스프레드를 봅니다. 이게 더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3개월 10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장단기 금리 역전된 게 작년 10월이에요. 이제 아직 8월이니까 이제 한 10달 됐나요? 아직도 1년이 안 됐죠. 한 16개월 계산해보면 내년도 3월, 지금으로부터도 여전히 7, 8개월 남아 있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 여전히 견조한 이유가 있어요. 아직도 시차는 남아 있다는 거고, 대신 하반기로 갈수록, 연말에 가까워 갈수록 이제 경제에 대한 부담은 점차 커지기 시작을 하겠죠. 지난주인가에 보게 되면 슬루스라고 해서 미국의 고위 대출 책임자에 대한 서베이 조사가 있었습니다. 니네 커머셜 은행이랑 인더스트리얼 기업에 대한 대출 어떻게 해줄 거야? 라고 하니까 대출 태도가 상당히 타이트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거의 뭐 코로나 위기, 2008년 위기, 2000년 닷컴 버블 위기 수준 정도로 지금 향후에 우리 대출을 상당히 엄격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대출 태도가 지금 조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수요로 봤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도 금융위기에 버금갈 정도로 이러한 상업은행과
이런 그 기업은행들에 대한 그 대출 수요도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야 막 이 높아진 금리에 대한 부담이 이제 대출 태도로 상당히 엄격해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고, 하반기에 언제 이게 문제가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신의 영역이니까 제가 9월이 문제입니다, 10월이 문제입니다 라고 저는 말씀 못 드리죠. 그렇지만 어쨌든 하반기부터는 이러한 그 어떤 그동안의 고금리에 대한 부담이 사정거리에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정도 수준에서는 좀 조심하자라는 거고, 자, 오늘 이제야 말씀을 드리네. 왜 그 버핏이 단기 국채를 사냐, 등급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버핏 할아버지는 왜 단기 채권을 사냐면 장기 국채도 아니에요. 이 사람 사는 건 뭐냐면 그 3개월 내지는 6개월 만기의 단기 국채입니다. 그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버크셔가 보유한 1,300억 달러의 현금 및 등가물 중에 1,040억 달러를 단기 국채에 투자를 했대요. 이미 3월 말에. 근데 지금 최근에 금리가 올라오면서 이 할아버지는 지금 고민이 다음 주 월요일에 100억 달러를 더 살지 말지를 고민하겠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가 가질 유일한 질문은 3개월 혹은 6개월 만기 국채를 100억 달러 더 살지 말지다. 이게 지금 8월 4일 기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면은 내일이겠네요. 내일 더 살지 말지 이분은 고민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고민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수익률 곡선의 모습을 보시면, 자 보세요. 3개월하고 6개월 금리가 5.5%예요. 그러니까 너무 매력적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른바 그 주식시장의 일드갭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식의 기대 수익률을 흔히 말하는 PER의 역수로 삼고, 그거를 이제 그 확정된 수익을 안겨주는 국채 금리와 비교하는 건데, 지금 S&P 기준으로 PER이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한 20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PER의 역수를 계산하면 향후 주식의 평균적인 기대 수익률은 1에 나누기 20이니까 딱 5%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3개월, 6개월 국채 금리가 5.5예요. 그러면 여러분 향후 6개월 동안 S&P 주식을 들고 있는 게 낫겠습니까? 3개월, 6개월짜리 미국 국채 5.5를 들고 있는 게 낫겠습니까? 당연히 3개월, 6개월 기간만 놓고 보면은 5.5%의 미국 국채 들고 있는 게 맞죠. 왜? 위험액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시장에서 위험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즉 변동성을 치거든요. 얘는 변동성이 없어요. 3개월물, 6개월물 사서 만기까지 가져가면 5.5% 확정입니다. 즉 수익에 대한 위험은 빵이고 기대 수익률 그냥 5.5%예요. 근데 주식은 PER의 역배수니까 5%인데 물론 주식시장이 그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위험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위험이 존재한데도 기대 수익률 5%인 거랑 위험이 없는데 기대 수익률 5.5%면 당연히 채권을 해야죠. 단기국채. 그러니까 이 버핏 할아버지는 이게 사겠다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대단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요 차트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명목금리 말고 인플레이션 차감한 그 실질금리 기준으로 보자. 그래서 미국의 그 팁스 물가연동국채 금리랑 비교한 건데, 보시면 현재 물가연동국채 금리가 대략 한 1.5에서 1.8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S&P의 PER 20배 적용해서 향후 기대 수익률 5%에서 1.8 정도 빼면 한 3.2 정도 나옵니다. 지금 정도 수준이거든요. 보시면 역시 이제 몇 년 내에 가장 최저 수준인 일드갭을 보여주고 있죠. 일드갭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같은 위험이면 주식보다는 채권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훨씬 높다,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생겼고, 반면에 금리가 올라오면서 이제는 무위험 수익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주식시장이 더 가려면 이보다는 훨씬 더 센 모멘텀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경기적인 부분에서 봤었을 때도 정부 지출 줄어들고 고금리에 대한 부담이 이제 더 본격화될 건데, 민간 부분에서 얼마만큼 더 해줄 거냐. 그리고 지금 S&P 500 기준으로 2분기의 기업의 실적이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7%였어요. 하반기에 더 늘어날까요? 저는 좀 약간 의구심이 들거든요. 자, 그리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국내에서도 한국 대출금리가 작년 연말 기준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도 많이 올랐고, 지금 강남권 위주로는 아파트 가격이 전고점 대비 거의 90% 회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주에도 이제 저 부동산 대학원 나왔으니까 이제 부동산 투자하는 친구들 많이 있는데, 막 요즘 다시 막 갭 투자하고 막 투자하고 난리 났는데, 저는 조금 불안하다. 단기적으로 시장 너무 세게 왔는데 다시 금리가 상승하면 좀 부담이 되지 않겠냐. 결국은 대출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가 중요한데, 대출금리에 연동이 되는 게 우리나라 금융채 금리거든요. 금융채 금리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도 기준금리는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하면은 미국이 아무리 올린다 하더라도 안 올릴 수 있는데, 지금 환율이 조금 불안하니까 환율이 다시 지금 1300원을 넘어가면 우리도 혹시 모르거든요. 그러면 저는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현재로서는 하반기는 좀 위험 자산은 지금 정도 이제 올라온 상황에서는 익절할 건 익절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조금 지켜보는 게 맞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 자체가 최근에 뭐 초전도체다, 뭐 2차전지도 변동성이 커진 거를 보면 뭐랄까요, 레버리지 투자가 많아진 것 같아요. 보시면 그 고객 예탁금도 크게 늘어났고 신용잔고도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지난 6월 달에는 또 가계대출도 많이 늘어났고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제 그 연합인포맥스 출연해서 이제 오늘 했던 얘기들 쭉 말씀했는데, 댓글이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뭐 이제 가장 많이 다닌 댓글이, 쟤는 득보인데 제가 상반기에 강세를 주장했던 애냐? 뭐 쟤는 늘 보수적이었던 애 아니야? 이런 사람, 이런 댓글이 제일 많고, 두 번째는 객관적인 시각 잘 들었습니다. 네, 거꾸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비아냥되는 그런 그 댓글이 크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두 개 있고, 이제 저 뷰를 좀 봐주셨던 분은 예, 뭐 잘 말씀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좀 동의해 주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제 채널이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제 제가 그동안 무슨 얘기 해 왔는지 쭉 아실 테니까, 상반기에 분명히 연초에 시장 분위기가 한참 안 좋을 때 올해 물가 빠지면서 올해 시장은 상고입니다. 하반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상고인 다음에 하반기 가서 보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하반기에 이제 온 마당에 이미 상반기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지금 다시 이제 물가가 반등하는 그런 어떤 위험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저는 뭐 결국 하반기 들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을 계속 강화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고요. 그 주식 비중을 제가 지금 한 5월부터인가 조금씩 줄여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목표했던 한 30% 정도, 아니 그래도 저도 많다니까요. 주식 비중이 여전히 제가 한 45%인가 해서 줄여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많아요. 근데 어쨌든 7월까지 8월까지는 좀 비중 줄여오고, 최근에 포트에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그동안 올라왔던 종목들은 좀 줄이고, 저도 최근에 개인적으로 그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쪽이나 그 인터넷 관련된 종목들이 너무 밸류에이션이 좀 싸져 있어서 그런 거 조금 그 종목 교체하면서 조금은 싫고 있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는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지금은 채권도 바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채권 지금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 예상들이 한번 반영되는 9월 FOMC 전후로 해서 미국채 10년짜리 기준으로는 4% 이상에서 그 약간 장기 분할 매수 4% 이상, 우리 10년짜리도 거의 한 3% 후반대 정도 수준 와야 거기서 이제 조금 분할 매수하는 정도, 이 정도 수준이고, 지금은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그거죠. 유동성 가지고 있자. 누가 여쭤보던데, 코덱스 그 단기 뭐 액티브인가? 단기 금융 코프루 액티브인가 있어요. 거의 뭐 MMF나 초단기 투자하는, 저도 짧은 국채나 짧은 그 약간 3개월 이내, 1개월 이내에 초단기 그 유동자산에 투자하는 정도를 지금 추천을 드리겠고요. 8월, 9월은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놓는 게 저는 좀 마음 편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랜만에 조금 그 이슈 분석 말씀을 드렸고요. 자,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왜 단기 국채를 사느냐, 이 할아버지는 현재 봤었을 때는 주식보다 오히려 단기 국채의 매력도가 높아졌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하반기에 주식 비중 축소, 그리고 현금 비중 확대, 그리고 하반기 어느 시점에선가 장기 국채로 갈아타는 이런
기본적인 하반기 투자 전략은 여전히 저는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 일요일에도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